어떠십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앞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보천교의 교세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추정해 보면 그 상당히 많은 민중들과 공유했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우리 국가 형성 과정, 해방 이후에 또 국가 전략 형성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공하는 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제가 추론해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토론 시간에 정도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아까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김고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이 공이 정읍에 빚을 많이 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나라 국가 형성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죠.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 표현을 좀 바꾸면은 정읍 혹은 전북이 없는 대한민국 형성,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 여쭤봤는데 제 발표를 들어보시고 지금 박수 치신 것보다 끝물에는 좀 더 시간나게 박수가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논문에는 좀 더 자세하게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고 35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3시 15분까지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35분 조금 못 미쳐서. 그래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 5, 6위의 무역 대국이고 경제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는 100년 전의 대한민국과 대한제국과 오늘날 대한민국 정말 천연기차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형성했던 국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북한과 다르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선택했고 북한이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공산주의가 아닌 반공이라는 개념도 포함되겠죠. 이처럼 이와 같은 것들이 국가전략 핵심이었는데 여기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천교의 교리 중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일본은 개가 핥은 듯이 쫓겨난다. 품삯도 하나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또 간태합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역 내지 정역에서 또 이제 끌어왔다고도 얘기되는 바이긴 합니다만은 조선은 간이고 미국은 태기 때문에 간태가 서로 마주보고 땡기는 작용을 하는 저역의 운수에 따라서 한미 두 나라는 동맹이 되고 이 두 나라의 힘에 의해서 그 힘을 합쳐서 이 새로운 선경의 문명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간태 합덕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김호연과 백봉남이라고 하는 핵심적 상징적 인물로 반복적으로 이 범보천교 세력에서는 공유됐던 그 교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협의, 좁게 보았던 보천교의 이해보다는 훨씬 이제 새로운 증언과 자료의 토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보천교와 관련된 연구를 쭉 돌이켜보면은 보천교에 관련된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드러난 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이전은 뭐였느냐? 아까도 이상호 뭐 이런 분들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썼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은 상당히 모든 전체 실체를 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오늘 발표 뒤에 소개시켜드릴 그런 엄밀한 자료 채집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보청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만국 활계의 남조선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남한이 중심이 돼서 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비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보청교의 어떤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청교만의 교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만국 활계 남조선 도수의 개념은 보청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등산계열 혹은 구릿골 여러 가지 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단들이 감춰왔던 공개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면서 퍼즐을 맞춰보니까 만국 활계 남조선의 전체 픽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할까? 그쪽에서 말하는 천지공사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본다면 이 남국 활계 남조선 도수라고 하는 이 교리는 매우 독특한 기존의 정남록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천지공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고유한 개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탈유물론인데 이건 뭐냐면은 보청교를 우리가 유물론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보청교 혹은 범보청교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1%도 포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심도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심도세계를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성경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인간론, 우주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담론들은 기존 보청교의 것은 전혀 지금 포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청교 진짜는 전체 픽처는 보지 못하고 표피적인 혹은 이제 기존 그 과거에 40년대 나왔던 일부 문헌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는 제가 오랫동안 여러 문헌을 다 비교해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탈유 문헌은 즉 보청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 영성의 세계에서 인간이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갱생의 인간론이 있는데 이것은 유물론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죠. 공산주의하고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보청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정체성 요소하고 이렇게 공통됩니다. 이승만의 대미외교를 통한 해방, 또 한미동맹론,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론, 정읍에 와서 그걸 발표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의 반공노선.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모든 개념들이 그 당시 시대에서는 매우 생각하기 어렵거나 인기가 없는 생각들이었습니다. 40년대, 50년대는 그야말로 전 세계 공산화 될 거라고 다 지식인들이 믿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보청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정 때 그때 어떻게 미국이 일본을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반인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일관되게 자기 전략을 믿고 이제 대미 외교를 했죠.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엔드로 결합된다면 이 하나 각자가 가능성이 낮은 인기가 없거나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전략 내지 개념 내지 정체성이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분의 1라고 하는 소수자 견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0분의 1의 소수자 견해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양쪽의 보청의 교리와 이승만의 국가건설 정체성 전략이 10,000분의 1의 가능성을 두고 공통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이 보청교 교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거나 접촉했거나 받거나 해서 그거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런 자기 전략을 만들었거나, 혹은 두 번째는 이 보청교도들과 이승만이 전혀 접촉이 없었지만 우연히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같은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마 저는 이 자리에서 둘 중에 어느 한 것이 맞다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우선 제 논문에 보면은 이승만이 3.1운동 이후에 상해임시정부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머무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상임지정부의 주요한 재정원이 됐을 후보 중에 하나인 보청교라는 단체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측에서 김구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보청교의 교리 실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략이 좀 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이 보청교가 꿈꿔왔던 미래 한국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국가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증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확증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논리적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 두 세력이 아까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이 인과성이 과연 있는가를 좀 추적하기 위해서 이승만의 행적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행적을 남긴 기록이 이승만의 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이 됐거든요. 제가 원본을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승만이 41년 태평양전 나기 6개월 전에 출판한 Japan Inside Ou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두 문건을 내용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연동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이승만의 일기에 보면은 나는 미국이 언젠가는 참전하면은 일본이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기다려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아시아의 대중들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아의 대중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거는 혹시 한국 민중들 사이에 그런 설이 퍼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 건설의 비전은 상당히 인기 없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심지어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도 본인의 상위정부 있을 당시에 지론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을 정읍에 와서 했거든요. 왜 정읍을 선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도시 중에서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여기 정읍에 토박이신 우리 김재마 선생님 계시지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탐정이라면 냄새를 맡아야 정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이 우리가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 가설 중에서 첫 번째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가설이 겁니다. 그 가설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건설, 대한민국 국가건설의 전략은 보청교의 교리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 첫 번째 가설.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유사한, 아주 비슷한 국가 전략, 미래 한국에 대한 비전이 유사한 것은 우연이었다. 우연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대통령 청와대가 사드 얘기를 하는데 김천이다, 성주다 반대하니까 추진 못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전략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청교도를 포함한 한때는 600만, 줄어서 100만, 50만 이렇게 줄었지만 한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몰입하게 했던 그 미래에 대한 꿈,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조선이 인류의 중심에 선다라고 하는 그 꿈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기억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그 정체성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기억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정책의 추진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인기였던 정책이 현실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40년대 말은 그야말로 공산주의 혁명의 만족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공산화될 줄 알았어요, 지식인들은. 근데 이 두 세력은 절대로 믿지 않고 반공을 인용해 자유민주주의 선택을 했다고 말이죠. 또 똘똘 뭉쳐가지고 공산화의 위협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 전략이 비록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당수의 민중들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만약 우리 현대 대한민국을 성공한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느 도에 빚을 진 겁니까? 전라북도에 빚을 진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업이 없었다면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핵심되는 국가전략 노선에 보청교가 있었다고 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은 이론은 좀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국제정치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성주의 국제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스트럭티비즘은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 물질, 힘과 힘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 의식, 정체성이 과거에는 몰랐는데 최근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정치 이론은 그 근거가 소위 말하는 퀀텀 피직스였습니다. 양자역학, 우주론, 인간의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 현대 과학은 데카르트나 뉴턴이 얘기했던 16세기, 17세기의 우주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인간의 의식이 사물을 결정하고 인간의 의식이 사회관계, 국제관계를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종교를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 아베가 이끌어가는 일본의 이야기에서 일본 국가 신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회라는 조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부차적으로 봤는데 요새는 독립 변수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컨스트럭티비즘의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보청교와 이승만과 현대 대한민국 간에 보이지 않는 모종의 관계가 보인다는 거죠. 구성주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실제로 보청의 국가 정체성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에이전트, 그래서 전달자 혹은 행위자입니다. 를 통해서 현실 국제정치로 반영될 수 있는 그 루트, 경로가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은 상해인수정부의 이 모금책이었습니다. 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국내에 뭔가 좀 민족주의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뭡니까? 공작원을 보내가지고 모금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많은 지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거는 돈이죠, 돈.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런 조달할 수 없으니까 국내에 눈을 돌리는데 그 당시 가장 큰 조직이 보청교였고 가장 어떤 항일적인 본질 갖고 있을 때 보청교를 한다면 상해인수정부가 보청교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안호 선생님 말씀하신 임규라는 인물, 나영규라는 인물들이 지금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 끌어옵니다. 왜? 비밀 활동이었는데 그게 다 드러나는 이미 비밀 활동이 아닌 거죠. 또 조만식이라는 인물도 상당히 제가 조선총독부 비밀 자료를
학습원 대학에서 찾아봤는데 거기서도 조만식이 보청교와 연루되면서 상당히 자금 모금 활동했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존에 있었던 보청교의 실체에 대한 자료와 문헌과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협애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 차경석, 월곡은 많은 그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릿골 교단의 하나였죠. 그리고 비교적 늦게 들어왔습니다. 1907년에. 하지만 핵심적인 그런 활동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보청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차경석 이후에 나왔던 그 보청교 내부 문건으로는 좀 샘플링 에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경석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강론을 했지만 보청기 교리에 대해서 문헌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상호, 이종성 형제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정경이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제가 전체 픽처를 비교해보면 그거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거나 협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여기 김호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김호연이라는 인물이 증언한 내용이 가장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그걸 고백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 어디 살았어요. 그런데 88년에 자기가 보고 들었던 현장에서 구릿골 문도들과 경험했던 모든 것을 증언할 기회를 얻고 나서 4년간 증언을 하고 나서 마치 연어가 상 위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듯이 죽었습니다. 한 인생의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김호연 할머니, 김호연이라는 인물이 바로 어린 나이에 그 모든 현장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차경석, 월곡 선생이 봤던 거에 100배가 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청교 교리가 차경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달을 냈지만 월곡도 많은 얘기를 알았을 겁니다. 그 주위 동료들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진실을, 모든 실체를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곡보다 사실은 보청교라는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소위 말 보청교에서 진짜 정통을 저수받았다고 하는 보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사실상 상징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보청교가 이렇게 교세가 늘어났던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기록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디오 테이프가 96개, 비디오 테이프가 32개. 이거는 정말 방대한 양인 거죠. 이 전체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엄밀하게 비교 검토하지 않고 현재 나와 있는 보청기 기록은 제가 봤을 때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로서 자료를 좀 더 좀 광범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차경석, 월곡, 차경석의 조카 차순옥의 딸 차범수, 이런 인물들의 자료를 아주 광범하고 친밀하게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만 자료 조사하는 이 연구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찰해 보니까 한 번만 가서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수십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만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이 김자연의 손자 김택식, 안내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보청의 실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인물인데, 그 안정남이라든가 안필성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문봉신 동학교도였고, 또 다 아시겠지만 문복한이라는 아들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백범남, 이 백범남을 빼고 보청의 실체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아까 김호영과 백범남을 빼면은 보청을 안다고 하는 건 어근성설이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특히 이 김호연과 백범남이 어린 소녀 손을 짝을 맞춰서 간태 핫도그도스라고 하는 보충교의 아주 독특한 한미 관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쌀은 미국이고 솥은 한국인데 조선인데 이 덕수궁 앞에 가가지고 열 몇 명이 가가지고 이제 소위 천지공사의 기록이 나오는데 쌀이 솥을 따르겠느냐 솥이 쌀을 따르겠느냐 물으니까 박봉우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쌀을 솥에 넣고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쌀이 솥을 따르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요 다음에 인물인데 오른쪽에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김천수라는 인물. 김천수라는 인물을 만난 자리에서 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쌀을 갖다가 그냥 삶아서 일본 사람들이 먹어보는가 해가지고 쌀 밑자를 쓰는 거야.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현장에서 그 증언을 한번 또 떠봤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김천수라는 인물이. 근데 이런 내용들은 기존 우리 보청기 연구에서 전혀 소개 안 돼 있어요. 소개 안 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우리 앞으로 같이 연구할 분들인데 좀 더 자료조사의 폭을 넓게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차경섭 주의 인물만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보청기 교리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안내성, 김영렬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 평생을 감추고 있다가 70년대 이후에 폭로하기 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비판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교차 검증을 해보면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보청기의 진실일지 모른다 생각하는데 그 진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한미 동맹이라는 개념이었고 이 내용은 미국이 일본을 치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되면 미국과 힘을 합해서 한미 간태 합동으로 우리나라가 주인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내용은 이승만이 들었다면 아주 좋아했을 내용이에요. 왜? 이승만이 생각했던 자기 외교전략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 두 가지 가설 중에서 이승만이 그러한 보청교의 교리를 듣고 아하 이게 전략이구나 해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 전략을 만들었거나 혹은 아하 이 사람들이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 언젠가는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많은 대중들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나하고 당신 생각이 같으니까 나한테 독립자금을 더 다오라고 요구를 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승만이 집요하게 상해임시정부로 자기 에이전트를 보내가지고 독립자금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아마 김구 선생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미 그 당시에도. 김호연의 딸 이 세 분하고도 제가 만나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나와있던 기록하고 거의 이제 증상도에 도전하고 별로 차이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100%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기존의 그 증언 체질까지 얼마나 엄밀했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알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분들의 갖고 있었던 이 소위 말해서 브리꼴 동료들이 갖고 있었던 보청교에 대한 정보는 그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하기 때문에 보청교 연구는 앞으로 블루오션인 거죠.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런 블루오션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김재현 박사님과 안우 선생님이 개척한 이 길은 정말 블루오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공적이 정말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2007년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 김현식 동이라고
김영렬 미륵불교 창시자죠. 김영렬의 손자입니다. 근데 걔가 이제 5만 원 용돈 드리면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원평 장태에서라고 하는데 있었던 그 사건을 물어봤더니 놀랍게 똑같이 기억을 하는데 똑같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록들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황영철 이장 제가 갔던 거고, 이거는 학습원대학 같은 거. 그리고 지금 나정일 교수의 부친이 아까 말씀하신 나용균 재원 의원입니다. 그 임규로부터 돈을 받아서 인천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나용균 교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큰아버지 집에 임정으로 돈이 나간 일종의 뭐라죠? 차용증서 비슷한 문서가 있답니다. 큰아버지한테. 제가 언제 찾아가서 한번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한 5분 남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문제의식은 저는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 정책, 만주로의 식민지 정책을 연구하다가 전북 지역까지 연구하다가 이제 카타에커 드라운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제가 내년에 만나게 예정인데, 그 사람 전북 지역 고창 지역에 지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형제 집안이죠. 근데 그 논문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그 미싱 링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논문 쓰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자료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는 이 자리에 이용범 박사님 계십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정말 보천교 하면은 정말 푸대접 받고 있어요. 아무도 잘 모르고.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 하버드 와거너 교수라는 사람, 유명한 분이죠. 그 지도를 받고 동학 보천교 증산교육을 하셨거든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제3자가 보기에는 이건 아주 중요한 한국사, 한국 근현에서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지금 이용범 박사님 쓰신 책이 교재로 쓰이고 있고, 여기 지금 그리고 그 책 내용이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링크이기 때문에, 그 논리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오늘 여기 보이시는 클린턴 미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지금 부통령 후보로 된 팀 케인 의원한테 책을 선물했더니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독립운동의 중심이었고 민족헌의 중심이었던 보천교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사이비, 친일, 그런 관점은 우리 관점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의 관점입니다. 왜 우리가 조선 총독부의 관점에 서서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야 되는 건가? 제가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훔에 도르트문트 밑에 있는 보훔의 국제학술회에 갔습니다. 유럽 한국학 학자들이 전부가 모여가지고 한 500명이 모여 학술회에 갔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우리는 지금 보천교 연구 안 하고 증산교 연구 안 하는데 오히려 유럽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걸 제가 봤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현상을 바로 주객 전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손님이 높이 평가하고 주인은 우습게 보는 거. 이게 주객 전도. 우리 민족 종교를 보는 우리 관점, 우리 입장이 얼마만큼 주체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일본의 관점, 조선 총독부의 관점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그 보천교는 남녀 동권 사상이 있거든요. 이 남녀 동권 사상은 기존 문헌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 자료 증언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 방대한 남녀 동권 사상에 대한 걸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호주 국립대학의 소장이 페미니즘 연구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는 거죠? 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보천교 관련 연구가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 이게 서서히 국내에서도 주류 학계에서 보청교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작년에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1000명 해외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청교 관련 발표가 있었고, 또 국제정치학회 작년에 제가 부회장이었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화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학술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청교에 대한 몰이해, 그것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왜곡과 몰이해를 반영한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사회는 나정일 교수님이 보셨습니다. 나정일 교수님도 당신이 여기 지주였었거든요, 그 집안이. 근데 당신의 고장인 이 전북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내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안이 뭡니까? 독립운동 작업을 직접 했던 분들인데.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청교라고 하는 변수를 빼면 저는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근현대사 실체를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만도 아니고 20만도 아니고 한때는 200만, 맥시멈 600만까지 했다면 그 당시 성년들의 대부분 마음을 헤어잡았던 거 아닙니까? 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분명히 그 시대의 현실 정치, 현실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오늘 가설을 소개시켜드린 대로 그것이 그 사람들이 미친 영향이 대한민국 국가건설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에이전트, 그 경로 전달자를 통해 가지고 현실에 투영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 한다면 저는 보청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가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엄밀하게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 우리 근현대사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선 총독부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 종교를 보는 그런 주객 정도도 아니죠. 그런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앞당기지 않을까. 저는 이와 같은 노력을 치열하게 할 때 한 10년 정도 걸리면 조금 이 보청교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 물론 보청교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구석은 이미 그 구리꾼 무도들이 이미 다 알았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 중어들 체질해 보니까 차경석은 야심만만하고 배포가 큰 인물인데 진짜 가야 될 길을 조금 삐끗할 수 있다라고 이미 다 알았다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한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개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청교 연구가 좀 더 결실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창희 선생님의 발표 토론에는 일본 호난대학교 강사이신 전혜송 선생님이 토론하시겠습니다. 전혜송 선생님은 제주의 보청교와 종교운동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서 좀 얼떨떨한 기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일본 교고현에 있는 고대 고난대학교에서 강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발표 중에 주객이 전도된 연구가 펼쳤는데, 저는 지금 한국의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비구니 스님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연구라 외국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비구니 스님, 한국의 비구니 스님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한 비구니 스님을 축으로 제주도의 그 근대불교 부흥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1900년도 초반부터 1930년도까지 제주도에서 이 보청교회, 법정사를 중심으로 한 보청교회 활동이나 포교가 너무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기에 여러 가지 일본의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본의 자료 중에서도 특히 경찰 관련 자료에서는 압도적으로 보청교에 대한 자료와 그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나 정보의 양은
지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발표자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색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 남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을 좀 압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문제는 역사 서술의 공정성이라는 문제이신데요. 저도 물론 100% 공감하는 바이고요. 또 그 문제의식을 접근하는 스타일로서 굉장히 새로운 가설로 핀포인트로 올려놓으셨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단지 가설이기 때문에 A는 B이다라는 가설이 한번 아니다라는 단 하나의 예가 나왔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긴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없으면 새로운 역사에 대한 관점이 전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남 선생님 발표를 상당히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을 읽고 제가 얼마 전에 교토대학에서 주최하는 한 연구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왔으니까 좀 일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토대학에서 지금 최근에 한 프로젝트로 일본 종교사의 재구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큰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일본 신종교에 대한 역사적인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라는 것을 각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본 신종교 여기서 오늘 여러 번 나왔던 오모토교라는 게 나오죠. 오모토교는 그 시대에 한국과 거의 우리나라 이 보천교가 굉장히 포교를 확대했을 시대에 일본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신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 친미지 관계를 떠나서 일본 국내에서도 오모토교에 대한 탄압은 말로 할 수 없으면 굉장히 강력한 탄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오모토교에서는 1920년대에 일본 안에 있는 신종교로서 만족하지 않고 세계의 신종교, 물론 그때 있었던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교들도 포함해서 생각하는 거지만 일본 사회에 다른 종교가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은 모든 신종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모토교는 각 여러 신종교들이나 혹은 기독교 혹은 마라이교 여러 가지 같은 신종교들과 교류를 계속하면서 그 중에 한국의 조선시대 보천교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의 보천교에 관련된 오모토교의 자료는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교류한 내용이라든가 또 교리를 같이 보면서 생각했던 점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미 오모토교에서도 많은 자료를 내고 있고 또 일본의 학자들도 적어도 식민지 정책을 연구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조선 관련의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특히 종교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천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보천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요인들은 아마 보천교가 지금까지 가진 여러 곳에서 알려진 대로 그 역사적인 어두운 면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일본 사회에서도 상당히 일본 학계에서도 보천교는 상당히 중요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한국의 신종교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그 연구회 자체에서 했던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본의 신종교만을 본 것이 아니라 각 그 시대에 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신종교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불교가 일본의 불교도 있고 조선의 불교도 있고 중국의 불교도 있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른 불교의 양상을 띄웁니다. 발전의 양상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신종교도 그 시대에 비슷한 신종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그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던 종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들을 같이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고 또 같고 다름이 어떻게 그 나라에 영향을 했는지가 그 연구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는 그냥 일본의 오모토교의 그 교주의 손자가 되시는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보천교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전국에서도 이런 보천교의 정읍의 양성 선생님 같으신 분이
일본에 와서 고천교의 발표를 이런 데서 했으면 좀 더 유익한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지금의 오늘 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그 시대의 조선이나 한국 혹은 미국, 일본 관계가 아니라 실제 그 시대에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아시아의 주변 국가들도 비슷한 종교, 비슷한 신종교를 베이스로 자신들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그 종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그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히려 보청교가 특별했다는 것에 관점을 두는 것보다 보청교가 그 시대의 흐름에 있었던 어느 한 조류적인 종교적인 현상 아니면 종교운동의 핵심을 잡고 있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마음을 보청교의 차경석이든 누구든 그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야를 그 시대 1920년대, 1930년대, 40년대에 있는 그 한국 조선에서 일제 강점기의 그 조선 사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조금이라도 넓게 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봐도 비슷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핀포인트로 이승만이라든가 항일 혹은 방공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를 너무너무 재밌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문제점을 못 느끼겠는데요. 제가 또 하나 일본에서 일본에서 온 연구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오늘 발표 중에 남 선생님도 인용하셨습니다만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일본의 뭐라고 할까요? 학자라고 할까요? 무라야마 지준 없이 또 한국의 신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무라야마 지준은 승려였고 조선 총독부가 명령을 해서 이 사람이 축탁으로 인해서 조선에 와서 조선의 신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레포트로 해서 보고서를 올리게 되었고 일본에서 존경하시는 분들은 전부 무라야마 지준의 자료를 참고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무라야마 지준을 한 번은 보지 않고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라야마 지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면 재미있게도 아무도 잘 모릅니다. 일본에서도. 이 무라야마 지준에 대한 작은 발표가 하나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사람은 신분 승려였고 승려하시면 머리를 깎지 않았고요. 그냥 조사원처럼 조선에 와서 조선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조선의 신종교를 전부 조사합니다. 고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무라야마 지준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많은 인류학자, 민속학자들이 조선에 와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연구했던 그 많은 이야기보다 그 유명한 학자들, 연구자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일본이 패전한 후에 바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일본 내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조선학자로, 조선 연구의 대가로 평생을 일본의 대학에서 후예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거기서 무라야마 지준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무라야마 지준은 우리는 여러 자료에서 무라야마 지준이 굉장히 조선 총독부의 앞자리로 상당히 부총교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부총교의 그 어두운 면을 가장 많이 표현했던 한 사람을 기억을 하는데 무라야마 지준 자체는 그 후에 20년대, 30년대를 지나고 패전이 되고도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무엇을 했냐면 한국 종교에 상당히 심취하게 됩니다. 민속 종교에. 풍수와 특히 역학.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쭉 한국에 있다가 거의 죽기 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무라야마 지준의 이름이 잘 나오지만 무라야마 지준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라야마 지준을 다시 어떻게 봐야 할지는 일본의 시각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기에는 일본이 왜 무라야마 지준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아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거기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무라야마 지주는 어쩌면 보청교에 대한 조사는 그렇게 해서 맞췄을지 몰라도 무라야마 지주 자체는 한국의 민속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심오하게 심취했었고 그 세계를 그 세계 신앙을 가졌다고 해요. 거기에 그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결국은 중독배 일을 안 하게 되고 점점 자기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연구의 그 재료로서, 연구자의 이름으로서, 조사자의 이름으로서 무라야마 지주는 항상 나오지만 다들 연구자들이 무라야마 지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또 한국은 똑같은 생각으로 무라야마 지주는 보청교를 참 일본 중독배 앞잡이로서 소개하고 조사한 기억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무라야마 지주이라는 또 한 부분의 역사가 빠지게 되는 거죠.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돌아간다면 역사적인 공정성은 아까 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시각, 일본의 심리적인 종교 정책에 의한 그 시선으로 보는 것이냐, 정말 역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공평성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남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남 선생님 좀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비판이나 토론보다는 격려 말씀 감사한 것 같아가지고 답변보다는요 한 가지 제가 신종교라고 하는 범주화 보청교를 신종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청교 이면에 있었던 보청교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 그 전체 그 모습을 검토해 보면 이것이 과연 한국의 신종교였는가라는 데 제가 이견을 달리합니다. 이제 보청교의 그 본류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의 핵심 요소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증상교, 그다음 증상교는 개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삼국유사 이 고조선조를 보면 보청교 혹은 그 보청교보다 더 크게 열었던 그 브리꼴 문도들의 의식세계, 세계관, 우주관, 인간관하고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 그렇죠? 그 영상문화, 수행문화, 인간관, 신관 이런 것들하고 차이가 거의 없고 똑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새로운가? 물론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 없었던 새로운 점이 들어온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뭐 토론할 수 없지만 그거 새로운 점이 있는데 그거는 종교라고 또 새로운 점을 제가 종교라기보다는 그 당시 문도들은 아까 안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무국대도라고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술법을 다 합해 놓은 것이 나의 법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종교라는 개념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